여러분, 김건희는 어쩌면 정의왕후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윤석열 정부 때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고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밤 계엄이 선포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혹시 김건희는 정의왕후를 떠올렸던 건 아닐까요? 남편이 권력을 장악하는 결정적 순간에 함께 서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이후 20년 넘게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강력한 여성 권력자. 바로 정의왕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의왕후와 너무 달랐습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실패했고 윤석열은 탄핵당했고 구속되었고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자신도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렇다면 정의왕후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무료 구독 누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왕후. 이름만 들어서는 좀 낯선 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세조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은 단순히 왕의 배우자로만 살지 않았어요. 남편의 왕위 찬탈을 독려했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무려 20년 넘게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정의왕후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조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14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평 윤씨 집안에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아버지 윤번은 중랑장을 지낸 무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 집안이었던 거죠. 양반은 양반인데 그렇게 높은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딸이 둘 있었어요. 큰딸과 작은딸. 우리가 이야기할 정의왕후는 바로 이 작은 딸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집안 사람들은 몰랐겠죠.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을 좌지우지하는 여성 권력자가 될 줄은요. 시간이 흘러 1440년경의 일입니다. 세종대왕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중 둘째 아들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훗날 세조가 되는 그 사람이죠. 세종은 이 둘째 아들의 배필을 찾고 있었어요. 당시 왕실에서는 왕자나 대군의 배필을 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왕실 상궁들이 전국의 양반가를 돌면서 마땅한 처녀를 물색하는 거죠. 인물도 봐야 하고 성품도 봐야 하고 집안 배경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정에 없던 선택. 상궁들이 어느 날 윤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어요. 이 집안의 큰딸을 보러 온 거였죠. 아마 누군가 이 집안의 큰딸이 괜찮다고 추천을 했던 모양입니다. 상궁들이 큰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인물도 보고 말씨도 듣고 예절도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 우연히 동생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마 큰언니가 상궁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어린 동생은 호기심에 슬쩍 보러 왔거나 심부름을 하러 왔을 수도 있겠죠. 그 순간입니다. 상궁 한 명이 동생을 보고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 아이가 더 낫지 않소? 다른 상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인물도 낫고 태도도 더 의젓하구려. 상궁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정에 없던 결정을 내렸어요. 큰딸이 아니라 동생을 수양대군의 배필로 선택한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바꾼 두 인생.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언니가 왕실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언니가 수양대군과 혼인하고 언니가 왕비가 되고 언니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뻔했던 거죠. 그런데 상궁들이 우연히 동생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두 자매의 운명이 완전히 갈렸어요. 언니는 평범한 양반가로 시집을 갔고 평범한 양반 부인으로 일생을 살다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름조차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동생, 그러니까 정희왕후는 왕실로 들어가서 수양대군과 혼인했고 왕비가 되었고 조선 역사에 강력한 여성 권력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이라는 건지 우연이라는 건지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기업 회장 아들 선 보러 갔는데 계획에 없던 동생이 눈에 띄어서 그쪽으로 결정된 거죠. 물론 그 집안이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실이었다는 게 다르지만요. 만약 그날 동생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만약 상궁들이 동생을 못 봤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역사란 게 참 이렇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전쟁이나 혁명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작은 우연 하나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1441년 정희왕후는 13세의 나이로 수양대군과 혼인했습니다.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 정도 나이에 혼인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너무 어리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13세 소녀가 왕실로 시집을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실의 법도도 배워야 하고 예절도 익혀야 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도 봐야 하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소원왕후입니다. 세종대왕의 왕비요, 조선 왕실의 안주인이었던 분이죠. 그런데 정희왕후는 이 어려운 시집살이를 아주 잘 해냈습니다. 문제의 맏며느리. 사실 소원왕후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맏며느리인 순빈봉 씨였습니다. 순빈봉 씨는 문종, 그러니까 세종의 맏아들 부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첫째, 성격이 포악했어요. 궁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화를 자주 냈습니다. 둘째, 시어머니인 소원왕후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왕비에게 예를 갖추지 않고 말대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 가장 심각했던 건 궁녀와 동성애 관계를 맺었다는 스캔들이었습니다. 당시 유교 사회에서 이건 정말 큰 문제였죠. 소원왕후는 이 맏며느리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팠습니다. 결국 순빈봉 씨는 퇴출되었고 문종은 현덕왕후를 새 부인으로 맞았어요. 둘째 며느리, 완벽한 며느리.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정희왕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몸가짐이 단정했어요. 왕실의 법도를 철저히 지켰고 예절을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둘째, 순종적이고 공손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소원왕후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셋째, 성품이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언행을 조심했죠. 소원왕후는 이 둘째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정말 마음에 든다. 집안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렇게 예법을 잘 지키다니. 소원왕후는 정희왕후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맏며느리가 실망스러웠던 만큼 둘째 며느리에 대한 애정은 더 컸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맨날 부딪히고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데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마음을 잘 헤아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니까 더 예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소원왕후는 정희왕후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베풀게 됩니다. 1448년 정희왕후가 첫 아들을 임신했어요. 훗날 덕종으로 추존되는 의경세자입니다. 당시 조선의 법도를 한번 볼까요? 왕비와 세자빈만 궁궐에서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왕족 부인들은 아무리 대군의 부인이라도 모두 자기 집, 그러니까 사저에서 출산해야 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원왕후가 직접 특명을 내렸습니다. 정희는 대궐에서 출산하도록 하라.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법도를 깬 거니까요.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대군의 부인이 어찌 궁궐에서 아이를 낳습니까? 이건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허락했다. 정희는 궁궐에서 출산할 것이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예뻐해서 베푼 혜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원왕후는 정의왕후를 특별한 며느리로 보고 있었어요. 일반 대군 부인이 아니라 왕실의 차세대 리더급으로 대우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을 깨면서까지 궁궐 출산을 허락했다는 건 그만큼 정의왕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컸다는 뜻이요. 이건 나중에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할 때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미 부부가 수양대군 부부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대기업 회장 부부가 여러 며느리들 중에서 특정 며느리만 유독 각별하게 챙기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챕니다. 아, 저 며느리가 후계자 라인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정의왕후는 이렇게 왕실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며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훗날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는데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었죠. 1450년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이 승하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맏아들 문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문종은 아버지 세종처럼 학문을 좋아하고 백성을 아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원래부터 몸이 약했는데 왕위에 오른 후 정치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까 병이 더 깊어졌죠. 문종은 재위 2년 만인 1452년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너무 어렸다는 겁니다. 문종의 아들 단종은 당시 겨우 12세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12세 어린 왕이 즉위하자 실권은 자연스럽게 원로 대신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특히 김종서와 황보인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운영했어요. 김종서는 육진개척으로 유명한 명장이자 정치가였고 황보인도 세종 때부터 조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원로 대신들이 어린 단종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쥐었죠. 그런데 말이죠.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왕위 계승 서열로 치면 형인 문종 다음이었죠. 그런데 형 문종이 일찍 죽으면서 왕위는 조카인 12세 단종에게 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어린 조카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아니, 사실상 김종서와 황보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 나는 세종대왕의 아들이다. 왕실의 어른이다. 그런데 권력은 신하들이 쥐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야심이 생긴 겁니다.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조카를 폐위시킨다. 그건 역적 행위입니다. 김종서 같은 원로 대신들을 제거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실패하면 자신과 가족이 모두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1453년 10월입니다. 수양대군은 이미 측근들과 함께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저택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정말 이 일을 저질러야 하는가?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역적이 되는 건가? 그때 부인인 정의왕후가 남편의 고민을 알아챘습니다. 25세의 여인이었어요. 결혼한 지 12년째, 이미 두 아들을 낳은 어엿한 어른이었죠. 정의왕후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군마님, 무슨 고민이 그리 깊으십니까? 수양대군이 대답했을 겁니다. 일이 너무 크오. 실패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죽소. 정의왕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아니십니까? 수양대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의왕후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결정적 한마디. 이 한마디가 수양대군을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측근들과 계획을 짜고 군사를 모으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망설이면 오히려 정보가 새나가서 먼저 공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어요.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를 찾아가서 쇠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나이 많은 원로 대신을 젊은 왕자가 직접 살해한 거죠. 이어서 황보인 등 다른 원로 대신들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장악했고 어린 단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수양대군의 소나귀에 들어갔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처음에는 단종을 왕위에 그대로 두고 자신이 뒤에서 권력을 행사했어요. 하지만 2년 후인 1455년 결국 단종을 압박해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왕위를 찬탈한 거죠.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왕후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왕후가 단순히 남편 뒤에서 지켜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밀고 나가라고 남편을 독려했어요. 결정적 순간에 남편이 망설일 때 등을 떠민 사람이 바로 정의왕후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의왕후도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공범이었다는 겁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자, 조력자였던 거죠.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회사 인수합병을 고민할 때 아내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밀어붙이세요라고 등을 떠미는 거죠. 물론 규모가 회사가 아니라 나라 전체였고 방법이 협상이 아니라 쿠데타였다는 게 다르지만요. 어쨌든 정의왕후는 이제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위 찬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 후인 1456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등 단종의 복위를 꿈꾸던 신하들이 거사를 계획했다가 발각된 겁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사육신 사건이죠. 세조는 이들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능지처참이라고 몸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극형이었어요. 그 가족들도 노비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단종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낸 뒤 결국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정확히는 사사, 즉 죽으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17세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세조는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고통이 극심했죠.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단종의 원한이다. 사육신들의 저주다. 하늘이 세조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세조 본인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건가? 정말 하늘이 나를 벌하는 건가? 조카를 죽인 대가가 이토록 혹독한가? 전국의 온천을 찾아서 세조는 치료를 위해 전국의 온천을 찾아다녔습니다. 온양온천, 이천온천, 여러 곳의 온천을 돌아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애썼죠. 왕이 궁궐을 비우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고통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의왕후는 세조가 온천을 찾아다닐 때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밤낮으로 병든 남편을 간호했어요. 종기에서 흐르는 고름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옆에서 위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왕비마마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상궁들에게 맡기시지요. 하지만 정의왕후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직접 돌봐야겠소.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왕후 자신도 남편의 왕위 찬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밀고 나가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의왕후도 일종의 공범이었던 거죠.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사육신을 처형하고 그 대가로 병에 시달리는 걸 보면서 정의왕후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선택한 길이다. 돌아갈 수 없다. 끝까지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더욱 세조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함께 큰 사업적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고통받을 때 아내도 같이 선택한 일이니까 끝까지 함께 책임을 지는 거죠. 정의왕후는 세조가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의왕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의왕후의 인생은 우연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언니가 수양대군과 혼이 날 예정이었는데 상궁들이 우연히 동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거죠. 이 한 번의 우연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왕실로 들어간 정의왕후는 시어머니 소원왕후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예법을 잘 지키고 성품이 차분하고 순종적이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소원왕후는 법도를 깨면서까지 정의왕후에게 궁궐 출산을 허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총애가 아니라 정의왕후를 왕실의 특별한 인물로 대우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1453년 수양대군이 권력 장악을 망설일 때 정의왕후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십시오. 이 한마디가 계유정난을 성공시켰고 수양대군을 세조로 만들었고 정의왕후를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얻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세조는 극심한 피부병에 시달렸고 정의왕후는 밤낮으로 병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며 끝까지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정의왕후는 이제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조가 죽고 나서 정의왕후는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손자 성종을 대신해서 수렴 청정을 하게 되죠. 왕비는 왕의 배우자일 뿐이지만 대비는 왕실의 어른이자 실권자입니다. 정의왕후의 진짜 권력은 왕비 시절이 아니라 대비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됩니다. 1468년 9월 세조가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3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그중 상당 기간을 병마와 싸우며 보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임종 직전 세조는 정의왕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어. 40세가 된 정의왕후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선택한 길이었고요. 세조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왕비에서 대비로. 남편이 죽자 정의왕후는 이제 대비가 되었습니다. 대비라는 건 돌아가신 왕의 부인을 일컫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왕실의 선대 왕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대비의 지위는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다음 왕이 어릴 경우 대비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세조의 뒤를 이어 둘째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왜 둘째 아들이냐면 원래 맏아들이던 의경세자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의경세자가 바로 소원왕후가 특별히 궁궐에서 출산하도록 허락했던 정의왕후의 첫째 아들이었죠. 예종은 20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이도 어린 편은 아니었고 건강도 괜찮아 보였어요. 정의왕후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내면 되겠구나.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종이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4개월 만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겨우 20세였어요. 아직 젊었고 특별히 아픈 것 같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예종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혹시 독살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종은 죽었고 정의왕후는 또 아들을 잃었습니다. 맏아들 의경세자도 일찍 죽었고 둘째 아들 예종도 일찍 죽었어요. 정의왕후는 두 아들을 모두 먼저 보낸 겁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가문의 후계자로 키운 아들들이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난 거죠. 어머니로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예종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아들이 있긴 했는데 너무 어렸습니다. 그래서 왕위는 예종의 조카에게 넘어갔어요. 바로 성종입니다. 성종은 누구냐면 정의왕후의 맏아들인 의경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왕후 입장에서는 손자였죠. 문제는 성종의 나이였습니다. 겨우 13세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13세 어린 성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린 임금을 누가 보좌해야 하는가? 국정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때 두 명의 여인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의왕후 성종의 할머니 대왕대비 41세, 소혜왕후 훗날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 23세. 할머니와 어머니 두 여인이 손을 잡고 어린 왕을 보좌하기로 한 겁니다. 수렴청정이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드리울수발을 내리다. 발련발 커튼. 들을 청듣다. 정사정정치. 직역하면 발을 내리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대비가 발커튼 뒤에 숨어서 어린 왕과 신하들이 논의하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는 직접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겉으로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결정권을 대비가 주는 거예요. 어린 왕은 사실상 허수아비고 진짜 권력자는 발 뒤에 있는 대비인 겁니다. 나는 그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신하들이 정의왕후에게 수렴청정을 부탁했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어린 임금을 보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의왕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를 모르는 여인입니다. 며느리 수빈소해 왕후이 그를 아니 그쪽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답변이었죠. 하지만 이게 진짜 겸손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전략적 겸손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조 때 기록을 보면 세조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한 중궁정의왕후의 의견은 이러이러한데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즉 세조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정의왕후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정의왕후가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증거죠. 그를 모르는 여인이 정치적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의왕후는 그를 알았을 겁니다. 적어도 정치를 이해할 만큼은 알았던 거죠. 그런데 왜 그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정의왕후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혼자 수렴청정을 한다고 하면 신하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었어요. 대비마마가 나라를 혼자 다스린다.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명분이 생깁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어린 임금을 보살핀다. 이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정당해 보이는 거죠. 게다가 실무는 젊은 며느리가 하게 하고 자신은 큰 방향만 결정하면 됩니다. 훨씬 효율적이죠.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대기업에서 회장 할머니가 나는 경영을 잘 모른다며 겸손을 떨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은 다 할머니가 내리고 며느리 사장은 실무만 처리하는 구조인 거예요. 결국 정의왕후와 소혜왕후인 수대비가 함께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이중 수렴 청정이 시작된 겁니다. 정희왕 후 41세와 소해왕 후 23세, 18살 차이가 나는 할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정희왕 후는 나라의 큰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 정책은 시행한다. 저 정책은 보류한다. 이 사람을 등용한다. 저 사람은 물러나게 한다. 최종 결정권은 정희왕 후가 쥐고 있었어요. 정희왕 후에게는 평생의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죠. 세조는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백한 찬탈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왕 후는 이게 정당한 일이었다고 계속 주장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조의 정통성이 부정되면 예종도 성종도 정통성이 없어지니까요. 자신의 아들과 손자가 역적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희왕 후는 평생 단종 복권을 반대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인사 문제는 정희왕 후가 최종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이 추천을 하면 정희왕 후가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이었죠. 소해왕 후는 정희왕 후가 결정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고 실무를 처리하는 역할이었죠. 어린 성종을 직접 가르치는 것도 어머니인 소해왕 후의 몫이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신하들과는 이렇게 대화해야 한다. 백성을 이렇게 돌봐야 한다. 소해왕 후는 훗날 내혼이라는 책을 쓸 만큼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의 국정 업무는 소해왕 후가 처리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신하들을 만나고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일이었죠. 그렇다면 정작 왕인 성종은 뭘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13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죠.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면 1. 먼저 정희왕 후가 검토 1. 소해왕 후와 상의 1. 성종에게 이렇게 결정하라고 지시. 성종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대기업에서 젊은 3세 사장이 있는데 실제 경영은 회장 할머니와 부회장 어머니가 다 하는 거죠. 사장은 이름만 사장이고 중요한 건 다 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 시기 조선의 권력 구조는 이랬습니다. 최고 권력자 정희왕 후 대왕 대비, 실무 책임자 소해왕 후 대비, 명목상 통치자 성종왕.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권력 체제였습니다. 성종 즉위 5년째인 1474년의 일입니다. 신하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마마, 이미 단종 폐위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단종과 사육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단종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육신도 충신이었습니다. 성종도 이 의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죽은 단종이 불쌍했으니까요. 하지만 정희왕 후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대왕 대비마마. 정희왕 후가 대답했습니다. 단종을 복권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종이 정당한 왕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조는 무엇입니까? 역적이란 말입니까? 신하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희왕 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조가 역적이면 예종도 역적의 아들입니다. 성종도 역적의 손자입니다. 지금 왕위에 있는 우리 손자가 정통성이 없다는 뜻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단종 복권은 없습니다. 정희왕 후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단종을 복권하면 세조의 정통성이 무너진다. 세조의 정통성이 무너지면 현재 왕조의 정통성도 무너진다. 그건 곧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녀는 이걸 냉철하게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정의왕후에게도 개인적 감정이 없었을까요? 12세 어린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17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가 뭐였나요? 그냥 왕이었다는 것뿐이었죠. 사육신은 충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왕을 지키려다가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정의왕후도 사람인데 이들이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불쌍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억눌렀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다.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게 먼저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회사 경영권 다툼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이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있지 않냐, 과거 일은 묻지 말자고 하는 거죠. 피해자들에게는 가혹하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정의왕후가 살아있는 동안 단종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종은 정의왕후 사후 200년이 지나서야 복권됩니다. 1698년 숙종 때의 일이었죠. 사육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의왕후는 평생 이 선을 지켰습니다. 냉혹하게, 철저하게. 정의왕후는 단순히 냉혹하기만 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냉철한 정치 감각이 있었어요. 당시 조선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훈구파가 너무 강해진 거였습니다. 훈구파란 세조 때 공을 세운 공신들과 그 자손들을 말해요. 이들은 왕위 찬탈에 협력한 대가로 엄청난 권력과 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너무 강해지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정의왕후는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를 적절히 등용했습니다. 살인파는 지방에서 학문을 닦던 신진 세력이었어요.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청렴한 것으로 유명했죠. 정의왕후는 이들 중 유능한 인물들을 중앙관직에 기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었어요. 훈구파는 불만이었겠죠. 왜 시골 선비들을 조정해 들이십니까? 하지만 정의왕후는 단호했습니다. 훈구파만으로는 안 된다.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정의왕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어요. 훈구파가 너무 강해지면 살인파를 등용해서 견제하고 살인파가 너무 나대면 훈구파를 앞세워서 억제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느 한쪽도 너무 강해질 수 없고 결국 권력은 왕실, 그러니까 정의왕후 손에 남는 겁니다. 요즘 기업으로 비유하면 9세대 임원들과 신세대 임원들을 적절히 섞어서 어느 한쪽이 독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최종 결정권은 회장이 주는 구조인 겁니다. 정의왕후는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 편찬이었어요.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법과 제도를 정리한 책이죠.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는데 정의왕후가 이 작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했냐면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하면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모든 건 법대로 한다. 이렇게 되면 신하들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왕실이 법을 만들고 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의왕후는 권력 유지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했어요. 흉년이 들면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있는지 재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폈을까요? 물론 백성을 아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겁니다. 민심을 얻어야 왕조가 안정된다. 이건 정의왕후가 세조로부터 배운 교훈이었을 거예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고도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건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결국 정의왕후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세조가 세운 왕조 체제를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때로는 냉혹하게 단종 복권 거부,
때로는 실용적으로 살인파 등용, 때로는 온정적으로 백성 구율, 정치를 했던 겁니다. 1476년 성종이 18세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이제 성인이었죠. 혼인도 했고 자식도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왕께서 직접 정치를 하십시오. 나는 물러나겠습니다. 신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왕 대비마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종도 감격했습니다. 할마마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마마마의 뜻을 이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수렴청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의왕후가 권력을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정의왕후는 여전히 대왕 대비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죠. 중요한 인사 문제는 여전히 정의왕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큰 정책 결정도 대왕 대비께 보고해야 했습니다. 성종은 형식상으로는 친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할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정의왕후는 왜 공식적으로는 물러나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을까요? 명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제 물러났다. 왕이 직접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 신하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정상화된 거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요한 건 다 정의왕후가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 고도의 정치 기술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대기업 회장이 이제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긴다고 공표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결정은 다 회장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겉으로는 세대 교체를 했지만 실권은 여전히 윗사람이 쥐고 있는 겁니다. 성종은 어땠을까요? 18세에 친정을 시작했지만 할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22년 동안 성종은 할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도 할머니가 반대하면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하를 등용하고 싶어도 할머니가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죠. 답답했을 겁니다. 나는 왕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고 조정의 실력자들도 모두 할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정의왕후 이야기의 2부입니다. 정리해볼까요? 1468년 세조가 죽고 정의왕후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1년 만에 아들 예종마저 죽고 13세 손자 성종이 왕위에 올랐죠. 정의왕후는 며느리 소혜왕 후인 수대비와 함께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중 수렴청정이라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여성 권력 체제였어요. 정의왕후는 냉혹하기도 했습니다. 단종 복권을 평생 거부했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영리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균형을 맞추고 경국대전 편찬을 지원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도 폈습니다. 1476년 공식적으로 수렴청정을 거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1476년 정의왕후는 48세였습니다. 13세에 혼인해서 35년이 흘렀죠. 그녀는 이제 조선 최고의 여성 권력자였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성공시킨 여인, 두 왕의 뒤에서 실질적 통치를 한 여인, 왕조 체제를 안정시킨 여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1480년 성종의 첫 번째 왕비인 공해왕후가 죽었습니다. 겨우 18세였어요. 왕자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당시에는 출산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성종은 슬펐지만 나라는 왕비 없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했어요. 왕비 간택은 왕실의 중대사입니다. 특히 정의왕후와 인수대비는 이번 간택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첫 번째 왕비가 일찍 죽었으니 이번에는 건강하고 성품 좋은 여인을 골라야 했습니다. 여러 후보를 검토한 끝에
정의왕후와 인수대비는 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윤 씨였습니다. 훗날 패비 윤 씨로 불리게 되는 그 사람이죠. 처음에 정의왕후는 손주 며느리 윤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인물도 괜찮고 집안도 좋고 예법도 잘 지키는구나. 이 며느리는 괜찮다. 잘 뽑았다. 정의왕후는 52세였고 윤 씨는 15세였어요. 손주 며느리가 예쁘고 얌전하니 흐뭇했던 겁니다. 인수대비도 처음에는 그런 대로 만족했습니다. 첫 번째 왕비처럼 일찍 죽지만 않으면 되는데 성종은 새 왕비 윤 씨에게 푹 빠졌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으니까요. 게다가 윤 씨는 성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온갖 애교를 부렸습니다. 성종은 윤 씨만 챙겼어요. 다른 후궁들은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왕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왕은 여러 후궁들을 골고루 총애해서 왕실의 후계자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한 사람만 편애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성종은 젊었고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1479년 윤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성종은 기뻤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정의왕후도 기뻤습니다. 왕실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난 거니까요. 잘했다, 며느리야. 아들을 낳아줘서 고맙구나.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질투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을 만나러 가면 윤 씨는 발작을 했어요. 왜 저 여자한테 가십니까? 저는 왕비입니다. 왜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십니까? 성종이 달래려고 했지만 윤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질투 때문에 궁녀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이 예뻐한다고 소문난 궁녀가 있으면 윤 씨는 그 궁녀를 불러서 때렸어요. 감히 내가 임금의 눈에 들려고. 내가 뭔데 나랑 경쟁하려고 해. 매로 때리고 발로 차고 욕을 했습니다. 궁녀들은 윤 씨를 무서워했습니다. 이 소문이 인수대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인수대비는 불안했어요. 저 며느리가 문제가 있구나. 왕비로서의 품격이 없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인수대비는 윤 씨를 불러서 훈계했습니다. 왕비가 어찌 질투를 하십니까? 왕은 여러 후궁을 거느려야 합니다. 그게 왕실의 법도입니다. 하지만 윤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마마마. 하지만은 없습니다. 왕비다우려면 마음을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윤 씨는 겉으로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나를 혼내는가. 나는 왕비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정의왕후는 처음에는 며느리 인수대비가 너무 엄격한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손주 며느리는 아직 어리다. 천천히 가르치면 되지 않겠느냐? 인수대비가 대답했습니다. 어마마마, 저 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비의 품격이 없어요. 그래도 아들도 낳았지 않느냐?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정의왕후는 인수대비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큰 며느리 때부터 성격이 까다로웠지. 손주 며느리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정의왕후는 윤 씨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1482년 성종의 얼굴을 핥히다. 시간이 갈수록 윤 씨의 질투는 더 심해졌습니다. 1482년 어느 날 성종이 다른 후궁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윤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또 다른 여자를 만나셨습니까? 성종이 짜증을 냈습니다. 왕비, 그만하시오.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내 권한이요. 그러자 윤 씨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날 무시하는구나. 윤 씨는 갑자기 성종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성종의 뺨에 피가 났어요. 왕비, 이게 무슨 짓이오? 성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조정에 나간 성종의 얼굴에는 핥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신하들이 속삭였습니다. 저게 무슨 자국이냐? 왕비가 저러셨다더라.
왕비가 임금을 때렸다고. 더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 씨가 질투 때문에 궁녀 엄씨를 때려 죽인 겁니다. 엄씨는 성종이 좀 예뻐하던 궁녀였어요. 윤 씨는 이 궁녀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겁니다. 어느 날 윤 씨는 엄씨를 자기 처소로 불렀습니다. 내가 감히 임금을 유혹하려고 해. 아닙니다, 마마. 저는 그런 적이. 입 닥쳐. 윤 씨는 엄씨를 매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때렸어요. 엄씨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씨가 무당을 불러서 성종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무당을 불러 임금을 저주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왕비가 임금을 저주했다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을 저주한다는 건 영모나 다름없었거든요. 사형감이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고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윤 씨는 정말 무당을 불렀고 성종을 저주하는 굿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후궁들이 사라지면 임금이 나만 사랑할 거야. 임금이 아프면 나를 더 의지할 거야. 뒤틀린 사랑이었습니다.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신하들이 차례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비를 폐출해야 합니다. 임금을 때리고 궁녀를 죽이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왕비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종도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처음에는 윤 씨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두려웠어요. 자기를 저주한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인수대비는 처음부터 윤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폐출에 찬성했어요. 어마마마, 저 아이는 더 이상 왕비로 둘 수 없습니다. 임금을 저주했다는 건 영모입니다. 폐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의왕후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처음에 윤 씨를 좋게 봤던 사람이에요. 며느리 인수대비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고 윤 씨를 감싸려고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궁녀를 죽이고 임금을 저주하다니. 정의왕후는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 봤던 건가? 며느리 말이 맞았던 건가? 저 아이를 감싸줄 수 있을까?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저주는 용서할 수 없다. 임금을 저주한다는 건 왕실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임금을 저주한 자를 어찌 왕비로 둘 수 있겠소? 폐출하시오. 정의왕후는 직접 내지를 내렸습니다. 내지란 왕실 내부에서 내리는 법령을 말해요. 특히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가 내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윤 씨를 왕비에서 폐출한다. 궁궐에서 쫓아낸다. 정의왕후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정의왕후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정의왕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음이야.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의왕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 며느리가 괜찮아 보였소. 젊고 예뻐서 성품도 좋아 보였소. 하지만 내가 착각했소. 저 아이는 왕비의 자격이 없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씨를 그냥 궁궐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어요. 왕을 저주한 사람이니까 언젠가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사란 자결하라는 명령이에요. 사약을 내리거나 목을 매도록 하는 거죠. 1482년 윤 씨는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겨우 20세였습니다. 윤 씨가 죽을 때 아들 연사는 겨우 3세였습니다.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몰랐어요. 성종과 인수대비는 연산에게 어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산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고만 알았죠. 하지만 훗날 진실을 알게 되면서 연산군은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이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1483년 정의왕후는 65세였습니다. 손주 며느리 윤 씨를 처단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정의왕후는 그 사건 이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온 거죠.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봤더라면, 며느리 말을 들었더라면, 저 아이를 더 엄하게 가르쳤더라면, 후회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의왕후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일이다. 옳은 결정이었다. 왕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1483년 3월 정의왕후의 병이 위중해졌습니다. 성종과 인수대비가 병상 곁을 지켰어요. 정의왕후는 손자 성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잘 돌보거라. 예, 할마마마. 세조 대왕께서 세우신 이 왕조를 잘 지켜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할마마마. 정의왕후는 며느리 인수대비도 불렀습니다. 며느리, 예, 어마마마. 손주며느리 이런. 내가 잘못 봤소. 당신 말이 옳았소. 인수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마마마. 정의왕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소. 이미 우리가.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1428년에 태어나 1483년에 죽은 정의왕후. 65년의 생애였습니다. 13세의 혼인, 25세에 남편의 쿠데타를 독려, 27세에 왕비가 됨, 40세에 대비가 되어 수렴청정 시작, 48세에 수렴청정 공식 철렴하지만 실권은 유지, 65세에 사망, 권력을 쥔 기간만 약 25년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가장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한 여성이었습니다. 정의왕후가 죽고 11년 후인 1494년 성종이 죽었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였어요. 왕위는 맏아들 연산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연산군은 당시 19세였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왕위에 오른 후 조금씩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귀띔을 해준 겁니다. 전하, 사실은 어머니께서는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 인수대비께서 어머니를 폐출하셨습니다. 증조할머니 정의왕후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연산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고? 할머니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연산군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 윤씨 폐출에 관여한 신하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차례로 처형했습니다. 이미 죽은 신하들은 무덤을 파헤쳐서 꺼내서 목을 자름을 했습니다. 인수대비도 괴롭혔습니다. 할머니, 왜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전하, 그건. 답하시오. 인수대비는 연산군에게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의왕후는? 그런데 정의왕후는 어땠을까요? 정의왕후는 연산군이 즉위하기 13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복수국에서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인수대비 윤씨 폐출을 주도했고 손자 연산군에게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의왕후 윤씨 폐출에 동의했지만 일찍 죽어서 연산군의 복수에서 벗어났습니다. 오히려 일찍 죽은 게 정의왕후의 명예를 지킨 셈이 된 거죠. 만약 정의왕후가 더 오래 살아서 연산군 시대까지 봤다면 인수대비처럼 고통받았을 겁니다.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1. 조선 초기를 안정시켰다. 정의왕후는 이어지는 혼란기에 왕조를 안정시켰습니다. 어린 왕들을 보좌하고 훈구파와 살인파의 균형을 맞추고 제도를 정비했죠. 만약 정의왕후가 없었다면 조선은 또 다른 권력 투쟁에 휘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정치 능력이 있었다. 정의왕후는 단순히 명목상의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치를 잘했어요. 세력 균형을 맞추고 경국대전 편찬을 지원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도 폈습니다. 3. 조선 최강의 여성 권력자.
정의왕후는 조선시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25년 동안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부정적 평가 1. 왕위 찬탈의 공범. 정의왕후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밀고 나가라는 그 한마디가 어린 단종의 운명을 결정했죠. 단종과 사육신의 비극에 정의왕후도 책임이 있습니다. 2. 단종 복권을 평생 거부. 정의왕후는 죽을 때까지 단종 복권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이건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냉혹한 선택이었습니다. 3. 권력을 너무 오래 쥐었다. 정의왕후는 공식적으로 수렴 청정을 거둔 후에도 계속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성종은 40세까지 할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이건 왕의 독립적인 통치를 방해한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정의왕후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복잡한 인물입니다. 정의왕후는 영웅도 아니고 악인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권력자였습니다. 때로는 냉혹했고, 때로는 현명했고, 때로는 온정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의왕후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밀고 나가라고 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선택한 길이다. 이게 정의왕후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와 정의왕후 뭐가 달랐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시대입니다. 정의왕후가 살았던 조선은 왕조 국가였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왕이 되는 시대였죠.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권자고 헌법과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죠. 계엄은 내란죄이고 쿠데타는 범죄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능력입니다. 정의왕후는 실제로 20년 넘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 제도를 정비하고 왕조 체제를 안착시켰죠. 반면 김건희는 어떤가요? 도이치모터스, 명품백, 주가 조작 의혹 등 논란만 끊이지 않았고 정치적 성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켰죠. 세 번째 차이는 결과입니다. 정의왕후는 역사에 강력한 여성 권력자로 기록되었고 65세까지 권력을 유지하다가 명예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는 어떻게 되었나요? 남편은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내란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김건희가 정말 정의왕후를 꿈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그건 근본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그 시대에 성공한 권력자였습니다. 냉혹하고 논란이 많았지만 실제로 조선을 통치했고 왕조를 안정시켰죠. 하지만 정의왕후의 방식은 21세기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때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같은 방식으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